네, 반갑습니다. 장중조 시장 점검입니다. 예, 참 사람 심리가 신기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뭐 저하고 관계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니까 심리가 되게 비슷하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주식 관련해서 심리가 굉장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희망이 보이나?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문제가 희망이 없다는 거. 폭락을 해도 괜찮은 게 폭락하면 회복되겠지라는 희망이 있는데 거래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거. 요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짧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야, 참 이 심리라는 게 무섭고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어 일단 주기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빠지니까 앞으로 크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상승 주기였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이 하락 주기, 약세 주기인데, 자, 이런 구조에서 지금 보면 주기가 짧습니다. 코스피의 평균 주기가 4개월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예. 코스피의 평균 주기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상승하면 2달 정도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주도주들은 빨리 오르고 잘 버티고 또 오르고 버티고 이게 되는 거고, 약세 종목들은 오를 때 안 오르고 있다가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안 오르고 있다가 같이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시장이 주기가 짧아졌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도주가 조금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가 따라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시장 자체가 꺾이니까. 이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계속 약세 구간에서 주기가 짧을 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보름도 채 안 되는 주기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대략 한 달 10일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달 10일 잡으니까 대충 맞습니다. 주기가 4개월에서 3개월도 채 안 되는 상태다. 그만큼 나쁜 상태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게 한 3개월, 오르는 게 3개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평균보다 주기가 짧다. 주기가 짧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안 좋은 거다. 시장이 나쁜 거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주기가 길어지기만 하면 뭔가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길어지려고 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하면 구정 지날 때까지 다시 강세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얼마 전 거까지 하면 20일 정도 되니까 12월 20일에서 2달 잡으면 2월 20일인데 여기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갈 만한 동력이 있느냐?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주기가 길어지는 건 적어도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어떤 활력이 불어 넣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 또 상승했다는 거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가 그 정도로 심리가 밀렸을 때 그 이후를 보면 꽤 오랫동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만하게 이제 횡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 금투세 관련돼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니까 아이고, 대략 이외에 나왔나? 뭐 잠정 합의 정도까지만 나와가지고, 그리고 최대 주주, 최대 주주의
없습니다. 최대 주주 기준이 확대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 2년 유예를 하고 10억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뭐 진행된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나마 낫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건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예, 맞습니다. 돈이 거의 안 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돈이 안 도는 상황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말고는 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백약이 무효한 상태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어쨌든 이 주택시장에서 일부가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건 분명한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개인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오릅니까 내립니까? 내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개인 유동성이 빠지는 게 과연 나쁜 일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동성이 빠지니까 시장이 나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개인이 빠지는데 그러면 멀쩡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하 전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연준이 2022년 말 이르면 이때쯤 금리 인상을 할 거다. 2023년 중반 돼야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요랬는데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9개월 정도 당겨졌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도 요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왜냐하면 물가든 뭐든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하니까 올해 3월에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요런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요런 게 지금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것만 보더라도 투자 심리가 더 개선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김칫국이 아닌가 싶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셀프로 금융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고 그걸 안 하려면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순채권국이라서 문제없다. 수출을 위해서는 워낙 약세 괜찮다. 물가 오르는 거 에너지 가격이 올라야 좀 덜 쓰지 외화 나가는데 요런 구조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내리고 금리 인상보다 더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더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에휴 진짜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동지. 예. 동지인데 예. 부채만 아니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땅을 파서 요렇게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시 파고 힘들면 쉬었다가 파고 해서 오 찾았다가 되지만 빚이 있는 분들은 가다가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을 하기도 전에 중단을 해버리니까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빚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구조를 보면 결국은 빚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알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은 월화 강세인데 전향적으로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되고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해서 1,400원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수출도 조금 개선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아무리 빨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3월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저의 희망 사항이 포함된 것이고 추세적으로 미국이 3%로 물가 상승률이 진입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판단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예, 요때부터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는데 원화도 1,400원 정도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건 제 희망사항이 많이 들어간 거고 현실적으로는 6월 정도는 돼야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2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12월이 당겨지는 거고 안 나빠지면 12월까지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갈 것이다.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결국 주식 투자는 잘 기다리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중간에 빚 때문에 예, 상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SD 엔진도 예, 보겠습니다. 이따가 텍스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이거를 옮겨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댓글 확인이 끝났고 제노레이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노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자,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이 예, 6월 12일까지입니다. 12월 12일부터 지금 안 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사지 근데? 신탁이니까 뭐 자기들 원하는 가격에 사는 건데 일단 뭐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나? 예,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안 사고 있는 이유는 뭐 이거보다 더 싸게 살려고. 왜냐면 신탁이니까 안 사도 그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6개월 동안 안 산다 그러면 진짜 양아치인 거고. 근데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예, 안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비싸게 살 마음이 없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예, 상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장이 나쁜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 굉장히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6일에 계좌로 입금, 전액 계좌에 입금됐으며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양도 금액은 176억 8,100만 8,550 아니 85만 6천 원. 그러니까 양도 금액을 조금 깎아주긴 했지만 예,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이런 약간 금액이 줄어든 거고 그래서 보면 합병이 끝났다라는 거고 합병 전후의 재무를 보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이익잉여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법인 팔아가지고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인데 전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중국에서 뭔가 거래를 해가지고 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상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이 돈이 귀한 시기에 170억이 들어왔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입니다. 저는 뭐 지금 170억 있으면 한 1,00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상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유동성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흐름이고 그리고 그 영업 적자가 3분기에 나긴 했지만 계속 순이익을 내고 있고 이번 자산 양수도로 순이익이 또 더 증가할 거니까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예, 사업 그 전자식 전자식 그거 썬팅, 예, 전자식 썬팅 이런 걸로 예, 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 5억 이하 아파트들은 별 안 내렸습니다. 뭐 돈도 없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나중에 그 뭐 올해 아니 내년 저는 이제 내년이 좀 집 사기에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돈이 생기면 집을 사야지라고 해서 보면 별로 안 내려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싼 집들은. 물론 20 몇 억 찍다가 10 몇 억 내려온 집들은 많은데 어차피 그건 제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고. 왜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거품이 안 낀 아파트들은 그럭저럭 잘 버팁니다. 예, 그리고 구매력이 여기에는 도달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것도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도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 유동성을 받아주는 대형주하고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 종목들. 1,000억 이하 종목들은 대주주 거 빼고 뭐고 빼고 하면 사실 주식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호가창 다 비어 있고 거래도 잘 안 될 정도로.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아파트 5억짜리 이하처럼 뭐 그냥 별 영향을 못 받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된 영향을. 그래서 상보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중국에서 돈을 회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돈 귀한 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예,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면 회사가 한번 또 아주 퀸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유동성이 빠져서 그냥 조금 부진하다. 뭐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적지 않은 돈을 회수했으니까 상황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방금 요 상보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러면 이제 H 엔진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예. H 엔진이 좋아질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조선 쪽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3분기에.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적자 보다가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더 크게 가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장이 좋거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HSD 엔진은 어느 정도 그런 조선업의 회복을 조금 반영을 한 상태다. 예, 요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흑자 전환이다라고 하면 좋은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흑자를 많이 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제조업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아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 정말 칼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약속을 어겨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조업이 그 HSD 엔진이 뭔가 호황을 누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빠삭하기 때문에 엔진 발주하는 쪽에서 442억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요거 뭐 안 깎으려고 들겠습니까? 뭐 600억 불러도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건 잘 안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진이 굉장히 제한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니까 주가도 높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고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냐 그러면 그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나마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 건 대기업하고 거래한다라는 건데 그 대기업도 조선업체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선 쪽에 바람이 불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지고 그리고 딱 애매한 크기입니다. 아예 작거나 아예 크면 괜찮은데 애매한 크기라서 유동성 감소의 어떤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쉽게 오를 것 같다라는 거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나 추세 방향은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쪼끔 무겁고 유동성이 또 부족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투자에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 원대에서 지금 1,200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폭락은 좀 어렵겠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200 원대에서 폭락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다소 어려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적어도 1 분기에는 괜찮을 거다. 아무리 빨라도 2 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돼서 포스코는 9월 말부터 아주 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코스피는 1.5 개월이었습니다. 뭐 평균은 2 개월인데. 근데 코스피는 1.5 개월인데 포스코 고점 찍은 건 2 개월입니다. 포스코의 주기는 굉장히 멀쩡하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한 2달 내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이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비정상이고 어느 정도 이 시점부터 정상이 됐다 포스코가. 그래서 아마 포스코 매매하시는 분들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자 그러면 포스코가 이제 지금 약세 주기인데 여기 찍고 약세 주기에서 이만큼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겁니다. 에너지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해소 이후의 주가 전망은 또 좋을 수 있다. 원화 강세는 적어도 1 분기에는 유효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상승할 때 뭐 자문형 랩에서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패시브 자금도 들어왔을 것이고 MSCI 편입 과정에서 또 패시브 들어왔을 것이고 어쨌든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를 했다면 정말 주도 면밀하게 상장 계획을 짜고 성공을 해서 이 거대한 종목 시가총액 110 조가 넘는 아직도 이 종목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부분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열권의 어떤 기간을 보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번에 다음번에 다시 과열로 가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저점을 해 가지고 이런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종목이 그렇게 탄력을 받을 만큼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하락에서 침체로 바로 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내년 초 우리 사주가 풀리면 과연 지금 주가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 근데 이미 지금 와서 하락에 베팅하긴 늦었고 지금은 이제 잘 버티는지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다시 어떤 타이밍을 줄 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금이 정말 안 없어지는데 이 미수금을 요금 올려서 미수금을 메우는 거 이게 제일 최선이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양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 비율이 한 400% 이상이니까. 부채 비율이 478% 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이 정도 부채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충분하니까 향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요금을 올려서 미수금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그러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매수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